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박진용입니다. 먼저 유통주간 행사 개최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제가 기조발제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PB를 통한 유통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가치 제고라는 형태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왔었던 PB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또 앞으로 이렇게 좀 PB와 관련된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다소 좀 당위적인 문제, 이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한 차원의 주제를 좀 다루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선정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PB 시장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제가 제목을 PB의 시대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기존의 유통업체들, 그리고 제가 표현하기에 이제 가치점이라고 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전문점들에 이르기까지 PB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전개가 정말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에서 PB를 전개한 것에 대해서 또 온라인 리테일러들도 PB에 대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PB와 관련된 전략적 전개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필수적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B는 잘 아시는 바처럼 유통업체 차원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사실 디폴트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작전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부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또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만 높게도 받을 수 있는 이 작전의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 유통업체들은 PB 전략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왔었고 또 지금과 같은 이런 활성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PB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펼쳐놔야 앞으로 PB가 어떻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또 PB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서 어떤 좋은 윈윈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순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성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PB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무래도 제공되다 보니까 가성비가 중요했었는데요. 점점 PB 전략을 전개하는 리테일러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급화된 브랜드들에 대한 이 관점도 고려하게 되고요. 또 공급자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협업들이 전개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머천다이징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대형마트는 지속적으로 PB 경쟁에 열을 내고 있고, 편의점들은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PB를 차별화하고 있고요. 이커머스는 기존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들을 활용해서 PB 시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B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저희가 확장하지 않고는 앞으로 전개되어져야 될, 또 당위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개념적인 틀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앞으로 이 PB 전략을 누구나 다 수행을 하겠지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양날의 칼처럼 무리수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형태로 PB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왔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PB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나서 PB의 미래,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될 텐데, 그 순서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PB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 제너레이션별로 PB를 구분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류 틀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리테일러의 상품 개발 역량, 상품 기획 역량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안에 행간에 들어있는 혁신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혁신성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극복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로서 접하게 되는 PB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수평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플레이어들을 관찰하는 차원으로 가치점과 전문점들이 어떻게 PB를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전개되고 있는 PB의 전략적 전개들을 보시면 이 부분이 온라인에서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데요.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B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PB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상품 기획에 있어서의 어떤 배타성, 나만이 이 제품을 취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시장에 전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품 개발, 상품 기획, 경쟁력이라고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유통에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기본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PB라는 것은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나서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조업체에 맡기는 그래서 상품을 출시하는 형태들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여러 단계들이 축소가 되어서 가격 경쟁력의 작전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셔널 브랜드, 제가 엄밀하게 NB와 MB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내셔널 브랜드는 이미 브랜드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좀 있는 제조업체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MB는 매뉴팩처러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업체들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체들이 PB 전략을 전개를 하게 되면 브랜드 레퓨테이션이 있는 내셔널 브랜드 대비 채널 내에서의 경쟁력 또는 대응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리테일러 입장에서는 PB의 전략적 전개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누가 하느냐라고 호스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리테일러입니다. 리테일러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리테일러가 과거에는 리테일링을 했는데 리테일러가 매뉴팩처링까지도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유통상의 기능들을 넘나드는 그 스킬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PB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정리를 하면 유통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주문자 상표 부착, 우리 제조업체가 이 생산 단위, 공장 단위에서 OEM, ODM 해왔었던 것들을 제조업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리테일러들이 주도해서 만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장점은 당연히 가성비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전의 폭이라고 말씀드렸던 수익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브랜드 대비 유통에서의 채널 지배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많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채널에서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을 위험 부담적 요소들을 리테일러가 직접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채널 구조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의 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당연히 유통업체는 상품 생산에 대해서 직접 의뢰를 하게 되고 또 제조업체는 그것을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도권과 리더십을 리테일러들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정판이 결국은 PB고 상품 개발 및 상품 기획 능력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구조 관점에서 이 PB의 이런 표면적인 그 도식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둘 간의 크레딧이라는 겁니다. 뭐가 크레딧이냐? 내가 일정 부분을 얼마만큼 안정적인 기간 너에게 생산을 맡기겠다라는 상호의 신용적 거래에 기반을 둔 것이 PB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뭐 흔히들 우리가
유통업체, 리테일러들이 제조업체한테 얼마 정도 발주하면 내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10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이런 단발적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오랫동안 함께 고민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PB라는 화두는 결국 유통 구조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두 플레이어 간의 크레딧 이슈다라고 결론을 짓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PB의 기본 개념을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활용되는 개념 틀을, 분류 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논문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고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기존의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버전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PB의 종류가 무엇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 가운데 선을 끊어서 윗부분은 유형적 분류라고 그래서 지네릭한 거, 스토어 브랜드,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뭐 당연히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지네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PB일 수밖에 없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넘어갈수록 고도의 상품 기획 개발 능력이 가미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류 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방점을 찍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의 리테일러들은 이러한 상품 유형의 하이어라키 속에서 티어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뒷부분하고 이제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점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PB를 구매해 보시면 아주 일반적인 PB가 있고 조금 더 상품력이 좋은 PB가 있고 또 프리미엄 PB로 나누어서 리테일러들이 소비자들한테 내놓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이게 한 2가지 티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업계에서는 보통 3개의 티어 정도는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PB 운영의 티어에 기초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앞으로 PB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혹시라도 비어있는 저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를 찾아 나가면서 리테일러들이 전략을 전개하게 될 거고요. 혹시라도 비어있지 않고 내가 하고는 있는데 매우 취약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 저 미싱 티어를 찾아서 전략을 전개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분류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 밑에 단에 있는 부분들이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하고 어떻게 협업하느냐, 협업의 방식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도 마찬가지로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협업의 형태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PB의 유형이 전형성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형적 PB만이 PB가 아니고 상당히 광폭 행보를 할 거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PB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키워드들이 녹아내려져 있는 PB의 모습들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앞서 제가 키워드를 쭉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는 그 PB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좀 시간축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그 PB의 제너레이션, 사실 어디가 어딘지 저도 잘 모릅니다. 시점상으로 뭐 1990년대냐, 뭐 2010년대냐 이렇게 시간적으로 끊는다기보다도 이러한 궤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의 제너레이션에서의 PB는 아무래도 내셔널 브랜드 대비 품질도 추구는 하지만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저가격의 형태를 지니는 제너레이션 모습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점점 발전을 하면서 PB와 동일한 내지는 거의 유사한 형태의 품질을 추구하는 형태들로 진화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고품질 PB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품질에 있어서도 고품질 그리고 적절한 품질 등등 다양한 형태의 품질을 제공하게 되는 형태들로 넘어가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이 이제 4세대라고 부르는데 2세대, 3세대를 한데 뭉쳐서 그냥 한 세대라고 말하고 3세대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PB가 우리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상품을 제공해주고 만족을 제공해주고 니즈 앤 원츠를 충족시켜주고 하는 형태들로 제너레이션을 거쳐 나간다라고 시간축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을 보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여러 업태들, 우리나라의 그 리테일러들의 대형마트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저기 뭐 드럭스토어, 홈쇼핑, 이커머스까지 적었는데요. 각각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어떤 세대에 머물러 있는지가 다양한 형태들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대에 대한 PB의 발전이 서로 엇물리다 보니까 결국은 업태 간의 경쟁, 그리고 업태 내에서의 경쟁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거고, PB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블루오션은 아니다, 아주 레드오션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이 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압축적으로 상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축을 조금 활용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그럼 어떤 제품을 만들었느냐, 앞서 예를 들어서 품질이 낮고 저가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품 개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셔널 브랜드 비슷하게 만드는 미투형의 상품들을 만듭니다. 유통업체 이름을 전체적인 브랜드로 쓰고 거기에 심플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겉면에 브랜드명, 유통업체 이름을 쓰고 가격을 인하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PB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들이 기업의 이름과 분리된 브랜드를 네이밍하고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서브 브랜드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서브 브랜드를 중심으로 밑에 상품군들을 나열하고 배치하는 형태의 전략들을 쓰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티어들, 낮은 티어에서부터 높은 티어에 이르기까지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브랜드라고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벤처 브랜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소매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PB에 뛰어드는 형태들의 독립 브랜드화 시킨 PB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소매 업체 이름과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도 감내를 하고,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상품군으로의 제품 출시, 그리고 고가와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개발해 나가는 형태의 PB들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건너뛰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소매업체가 이 유통 생태계 안에서 제조업체 대비 얼마나 잘 빨리 모방을 해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혁신성의 문제를 빠르게 채택해 나가는 소매업체들이 PB에서 성공을 보인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잘 알려진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지금 공간 내에서, 이건 뭐 글로벌 마켓의 관점에서 맥킨지가 보고해주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건데요, 각 국가별로도 PB를 전개하는 방식의 이 대다수의 전개 방식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다. 앞에 프레임워크하고 거의 비슷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맥킨지 보고서에 우리나라 예는 없는데 우리가 어디쯤 있을지는 다 상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들은 아직 꼭 중남미 국가라기보다는 우리가 PB 전개의 초기에 있는 국가들 차원에서는 핵심 상품 구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을 예를 들면서 PB 포트폴리오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품질에 있어서의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런 티어들을 이제 만져 나가기 시작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유럽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PB 지배력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지배력을 정교화해 나가고 있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저희가 힌트로 보면 앞으로 PB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PB를 전개하는 리테일러들이 PB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PB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있는, 제가 이 내용을 그냥 번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4가지의 키워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적이냐, 좀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오리지널, 그죠? 오리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영어로 ingredient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떠한 요소적인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 요소에는 제품의 뭐 영양 성분 뭐 이런 것들, 뭐 옷의 소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제조업체하고 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의 요소적인 문제들을 취급하게 되고 얼마나 이 PB 전개를 진정성을 갖고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와 있는 리포트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모든 리테일러들이 본인들의 PB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여기 표현이 뭐 아키텍처를 재구성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어에 좀 잘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을 분석하고 찾아서 어떤 부분들이 유효할 것인지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리테일러들의 시스템적 혁신이 고객을 감동시킬 거다. 뭐 감동이 이 고객 만족보다 더 센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감동이 영어로 딜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딜라이트가 좀 서프라이징한 요소. 이렇게까지 품질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품들도 나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까지도 시스템적 혁신을 통해서 고객 감동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견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가 뭐냐면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의 마케팅, 패키징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이 고객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로 보유하게 될 거다. 과거의 미투형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체가 가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막 따라 올라가는 형태의 PB 수준을 넘어서 PB 자체가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로서의 키워드로서 작용하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디쯤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방금 PB 지배력의 정교화의 진행이 급속도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건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PB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안에서 상품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키워드를 하나 꺼냈고요. 이제 드디어 계속 나온 얘기를 가지고 종합해 보면 모방적인 거냐 혁신적인 거냐 이 두 가지로 가닥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모방적 PB가 나쁜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뭐 미투 PB를 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이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우리 기업에 맞는 것이다. 그러면 미투 PB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미 발전 단계를 거쳐서 혁신적인 PB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혁신적인 PB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하지 않는 형태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 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획과 개발에서 비용을 줄였겠죠. 그래서 초기의 PB들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하고 기업들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춰서 미투 PB 전략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런 개념이고, 혁신적 PB는 독립 브랜드, 아까 벤처 브랜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주 강하게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더 많은 결과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독립 브랜드의 개발로 넘어가는 단계, 혁신이 키워드일 수밖에 없고요. 내셔널 브랜드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내셔널 브랜드들은 생산에 있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PB만의 장점을 강조해서 모방형 PB가 머스트헤브 상품들이라면 혁신형 PB들은 굿투헤브 상품으로 좀 넘어가는 형태로 전개가 될 거고, 제가 뭐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요즘 회자되고 있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PB 제품들 등등이 전부 다 PB적 성격과 장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품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드릴 수 있는 말씀만 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연구, 그리고 제 연구와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과거에 연구했었던 것 중에 PB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 좋은 점, 어려운 점은 뭐지? 라고 제가 변수를 찾아봤더니 그 변수가 PB 한번 경험했다가 다시 그냥 내셔널 브랜드로 가버리는, 다시 내셔널 브랜드의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 PB를 전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가들을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왼쪽 부분에서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면, 뭘 좀 알게 되면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이고 어떤 상품이 훨씬 더 내게 의미 있는 상품인지를 알게 되면
저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줄어들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마더레이터라고 그러는데 혁신성과 모방성에 대한 부분들을 내셔널 브랜드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혁신적이라고 대답할수록 다시 내셔널 브랜드로 돌아가지 않더라라는 테스트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혁신이라는 문제는 지금 우리 리테일러들이 이 처해져 있는 PB 전략 전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요. 혁신을 통해서 내셔널 브랜드하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고, 혁신을 통해서 PB 시장에서의 헤지모니를 지게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앞에 제가 이 정리했었던 슬라이드 내용하고 걔를 함께 하는 건데요. 그러면 PB도 브랜드 에퀴티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브랜드 에퀴티가 이제 브랜드 자산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무슨 반도체 기업 이름을 들면서 그런 회사들, 자동차 기업 회사들은 다 브랜드 에퀴티를 갖고 있죠. 그러면 리테일러들이 만들어 놓은 이 PB도 에퀴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 대답이 사실 저도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연구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에퀴티를 구성하고 있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좀 높습니까? 브랜드를 들으면 뭔가가 생각나십니까? 그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면 PB 브랜드도 에퀴티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궤를 함께하는 이노버티브니스와 오리지널이라는 부분들을 장착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브랜드 에퀴티 관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리테일러가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실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 혁신성의 문제와 오리지널은 우리가 챙기되, 그게 안 돼 있는 리테일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시간축을 따라서 제가 왔다면 이제 주변을 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이것도 PB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환기시켜 드리면서 PB 전략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다이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이소에 있는 상품들은 PB인가요? 아닌가요? 네. PB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해서 다이소에만 팔리는 제품이라고 포지션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서 팔던데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이소에서만 팔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상품들. 우리가 PB의 다른 이름이 PL인데요. PL의 L이 이 레이블, 이 상표라는 뜻입니다. 상표, 레이블. 근데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도 PB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다이소 상품들에 다이소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이소가 만든 브랜드들을 서브브랜드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포장에 특별한 명명 체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소에서 팔리는 상품들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배타적으로 다른 업태 대비 포지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PB 전략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소의 잘된 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이소의 예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흡족하지 않으시다면 알디와 같은 업체들, 우리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격을 많이 낮추면 디스카운트 앞에 하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정말 초저가를 실현한다 그러고, 알디의 고객들은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시나요? 이런 정도로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작업들이 뭐냐 하면 이 점포 전체를 PB 전략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모두 PB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PL이라고도 하는데 레이블하지 않고도 하우스 전체를 PB 상품으로 전개하는 혁신 소매 포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개가 바로 PB의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균일 가점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PB라는 상품 기획 역량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었던 것이고,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라는 것도 물론 100% PB를 다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 MD들, NB가 아니는
MB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MB들에 대한 비중들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PB화 시키는 작업들을 통해서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 역량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전문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편하게 그냥 이케아 얘기할 겁니다. 이케아는 전문점인가요? 맞습니까? 네,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점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키워드가 특정한 상품 카테고리에서 레퓨테이션 있는 브랜드들을 취급해 주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전문점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시면 공감하시겠습니까? 네, 전문점이라면 어때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오디오 전문점, 오디오와 관련된 빅 내셔널 브랜드들을 취급해 줘야 거기 가서 그런 제품들을 사는 거지 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위에 써놨습니다만, 전문점이라는 것은 내셔널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줘야 됩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전문점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기획과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자신감이 있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그 의류 부분에서 SPA에서 찾아올 수 있는데요. SPA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딴 건 모르겠지만 P는 뭐 같으세요? SPA의 P는? 네, 놀랍게도 그게 Specialty Store with Private Label with Apparel입니다. 길어서 죄송한데 의류업체에 있어서 PB 전개로 전문점에 도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SPA입니다. 그러니까 A를 어페럴에서 F로 퍼니처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전개하고 있는 전문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셨던 이 전문점들이 내셔널 브랜드를 취급하지 않고도 전문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강력한 PB 전개를 통해서 구현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리테일러들이 어떻게 모습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예단들을 할 수 있는 그 동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단순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경험적 요소도 집어넣고 뭐 펀적 요소도 넣고, 우리 willingness to pay, 얼마 지불할 용의가 있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얼마나 더 머물고 싶어라고 willingness to sta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제 동선과 풍부한 상품력을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가보시면 그런 PB로만, 다이소처럼 아무 레이블링이 없는 상태로 전문점을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케아에 가보시면 이케아 제품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PB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포 안에서 네이밍 작업을 해준 겁니다. 그 네이밍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케아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데요. 북구에 지명이나 아름다운 어휘를 발굴해서 상품들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문점인데 너희들이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네이밍을 해서 인식도 높이고, 아까 브랜드 어웨어니스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식도 높이고, 그리고 내셔널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름이 부여되어져 있는 상품으로서 우리가 상품을 기획을 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문점과 PB 전개는 상호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레퓨테이션이 높은 내셔널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점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PB 전개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케아의 예를 통해서 보고, 앞으로의 기업들이, 우리 리테일러들이 어떻게 전략적 행보를 할 것인지를 예측하거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 글로 너무 많이 써져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PB가 아니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PB 효과만 내면 되지 꼭 PB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다이소의 가치점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고,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도 얘기 드렸고, 전문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헬스 앤 뷰티 업체의 경쟁자들이 누구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위 그룹하고 1위 그룹하고 좀 격차가 좀 심하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2위 그룹에서도 그 어떠한 특정한 제품이 판매되는데도 불구하고 2위 브랜드 리테일러한테서만 가서 사려고 하는
이게 영어로 제가 winner takes it all, 승자 독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전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정 리테일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거기서만 팔린다라는 고객들의 인식이 형성이 되게 돼서 PB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B는 특정 리테일러가 배타적으로, 독자적으로 이 제품을 우리한테서만 살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작업인데, 이 경쟁 구도의 격차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뭐 이게 오프라인에서의 이슈지만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위너들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를 해본 거는 점포 차원에서 이 점포가 다른 점포 대비 좀 배타적으로 상품을 잘 구성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기도 했고요. 또 이 상품이 다른 데서는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이 제품이 여기서만 팔리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이 퍼셉션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포에 다시 가게 되는 이유가 그 점포와 그 점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다른 데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를 봤더니 매니저먼트 사이언스에 뭐 온라인에서만 파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도 섞어서 파는 게 좋습니까?를 실험을 해봤는데, 배타적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논문을 보면 좀 복잡하지만 크리에이티브 머천다이징을 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상품 기획을 하기 위해서 고객과 브랜드 관리 관계는 어떻게 형성하면 좋습니까? 하고 논문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시그널링 익스클루시비티, 뭔가 내가 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라고 신호를 보내세요. 소비자들한테 신호를 보내세요 라고 하면 창의적인 멀천다이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는 없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학자들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그들의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인식은 PB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소비자들과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배타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특정한 상품을 배타적으로 우리 점포에서만 팔리는 상품이에요 라고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점포에 오고 그 점포에서 다른 것도 사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언론에서 이런 제목을 뽑아내셨더라고요. 싼데 괜찮네 하고 PB 쇼핑하러 왔더니 다른 것들도 좀 볼 게 더 많던데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PB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제가 시간축으로 갔었고, 지금 다른 업체들이 업체들이 어떻다라는 것의 연장에 있는 그 온라인 상황은 좀 어떻지라고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본격적으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온라인에서의 PB에 대한 문제들을 한 번쯤은 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경쟁이라는 건 뭐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의 폭이 아주 많은 PB 전략 전개라는 것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매우 중요한 시급한 과제이고 많이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무한 경쟁이라 그럴까요?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답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모르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전의 폭은 만들어줍니다. 분명히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퓨어 온라인 리테일러들이 전개하는 PB 전개 방식도 봐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이 옴니 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의 온라인 몰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앞으로 온라인에서의 PB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 코로나 이전의 연구긴 한데, 온라인에서의 PB가 오프라인 PB 대비 좀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온라인에서의
업태 진화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개몰, 오픈마켓, 그 상품의 소유권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수많은 셀러와 수많은 바이어가 경쟁 구도 속에서 제품이 판매되는 곳에서는 상품 기획과 역량에 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높은 수준의 스킬이 요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상품에 대한 소유권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필수적인 FMCG 제품들을 통제하고 진행하는 형태의 온라인 이커머스가 전개가 되면 될수록 상품 기획 개발 역량이 뛰어나지기 때문에 PB와 맞닿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부분과 PB가 앞서 제가 전문점하고 PB는 안 맞았는데 맞춰 나갔던 예를 말씀드렸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맞는 게 얼마나 맞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 이전에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PB에 대해서 온라인 PB에 대해서 있는지 알고 온라인 PB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PB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내용이 기본적인 FMCG 제품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제 용어적으로 불편하실 수는 있으나 쾌락제, 뭐 초콜릿 같은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기능제라고 분류를 한 거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는 쾌락제라고 말하는데 쾌락제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온라인에서 PB 사려고 하더라라는 것들을 테스트해봤었던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거는 내용이 이것도 좀 무게감이 좀 있어서 설명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고민스러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이 PB를 전개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점포의 충성도를 보여주세요라는 겁니다. PB만 사려 오시는 게 아니고 PB를 중심으로 우리 점포에 꼭 이 제품 사러 오세요라고 해서 충성도를 보여주기를 고객들한테 원하는데 고객들이 여기 회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빅3들이 전부 다 온라인에서도 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몰에서 PB를 샀다 안 샀다를 yes, no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상호작용 항이라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좀 시너지를 내나 하는 걸 방법론적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봤더니 다 잘 됐다는 거죠. 저기 이제 별이 붙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뜻인데 PB 구매 비중과 그리고 온라인 몰에서 PB를 샀었던 경험을 yes, no로 대답한 것들을 봤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퓨어 온라인 리테일러들도 온라인에서 PB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할 거고요. 앞으로 기존 오프라인의 강자들이 온라인 몰을 만들어서 거기서 PB를 판매하고 자신들의 상품 기획 역량을 구현해내는 것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냥 서베이 데이터로 한 건 아니고 니슨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리를 제가 좀 못하고 있는데요. 뒷부분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마칠 건데요. 2부는 짧게 하겠습니다. 1부를 마치면서 2부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3개의 주체를 꺼내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제가 거창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소비자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이 메이커, 그 상품 PB 상품을 공급해주는 메이커들의 관점에서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에 책임과 지휘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리테일러들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이해 관계자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소비자들은 어렵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렵습니다. 여기 제가 이코노믹 하드십이라고 써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PB를 더 살까요? 덜 살까요? 더 살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 지표들과 문헌들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20% 정도 더 PB 살 거야. 그런데 왜 더 살 거야? 라고 봤더니 적어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내 재정적 상태를 고려해 보니까 PB가 나한테 맞아. 이게 한 48% 정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내셔널 브랜드가 없어서 나는 그냥 살래는 한 26% 정도.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유는 어쨌든 간에 결과는 PB를 더 살 거야. 사람들은 PB는 20%는 더 살 것 같아. 성장성이 좀 더 저희들한테 룸이 만들어졌죠. 그런 측면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도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 저도 뉘앙스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뭐 변하는 것처럼 썼는데요. 소비자들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치 추구하는 것이 그럼 옛날에는 가치 추구 안 했고 지금 갑자기 가치 추구하느냐?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높은 퀄리티를 낮은 가격에 달라라고 했던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추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PB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환경적으로 매우 잘 조성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PB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투에서부터 시작해서 혁신의 제품,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오르게 될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가 결국은 믿을 수 있는 PB, 고신뢰 PB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굉장히 이 제품을 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기도 써놨습니다만은 이 제가 화이트 셔츠, 이 셔츠에 리테일러 브랜드를 달고 입기는 참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PB가 가성비가 좋아도. 자, 이 와인은 어떠십니까? 뭐 어떤 회사에 PB를 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까베네 쇼비뇽 캘리포니아 와인이니까 뭐 드세요, 이런 분위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산다라는 건 뭔가요? 네,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자리에 놓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업체들은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PB인 것 같습니다. 해드려야 될 얘기가 많지만 그런데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이 뭐냐면, 리테일링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아시는데 소매 차륜 가설, 휠 오브 리테일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유통업체와 업태가 돌고 돌아서 없어집니다. 처음엔 초심을 잃지 않고 잘했는데요. 결국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없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인데, 실제 업태와 업체도 그럴 때인데 PB가 그러한 틀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PB를 브랜드화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지만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게이스케인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내용을 보면 점포 평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B의 3개의 티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점포 평판이 높고 그리고 프리미엄 PB라는 티어 1대만 하세요 라고 연구 검증을 해준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네 프라이빗 레이블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래? 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지 다 덤벼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한된 조건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헤딩만 잠깐 보겠습니다. 레비앤웨이츠라는 굉장히 리테일링에서의 거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리테일링의 공간에서는 그것이 피지컬한 선반이 됐건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제품을 올려놓는 버추얼한 공간이든 그 공간에서 살아남는 거는 내셔널 브랜드와 PB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예단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드 티어에 있는 MP죠. 매뉴팩처러 브랜드들. 이 사람들은 브랜드 파워도 없고, 그렇다고 PB 계속 만들어주는 거 생산만 해줄 수도 없고, 정말 이 끼어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극적으로 점핑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키를 누가 쥐고 있을 것 같으세요? 리테일러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프로세스를 쭉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서로 리테일러하고 제조업체의 파트너들을 어떻게 고객들한테 선명하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중요도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걸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레비앤웨이츠는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도 문제고 또 누구도 문제라고요. 퍼스트 티어에 있는 사람들도 PB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리테일러들이 가지고 있다.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테일러들이 이제 빅 리테일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동 마케팅의 노력과 그리고 공동으로 살아나가는 것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PB를 인식하지 못하면 뭐 제한된 몇몇 리테일러들은 성공할 수 있겠으나 이 PB가 생태계로서 작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리테일러들은 PB를 통해서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은 PB를 팔아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추가해서 우리 고객들이 이 PB를 통해서 나에게 충성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충성도의 구조는 제가 피우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로열티 깔때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PB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은 이미 조성돼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PB 전체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특정한 점포로 가서 PB를 그러면 골라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다시 특정한 PB를 잡아야 되는 이런 어떤 깔때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냐를 이렇게 한 대안 4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레틱하다는 어쩌다 한번 사는 사람, 스테디한 사람들은 꾸준히 PB를 사는 사람, 많이 사는 사람, 적게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2x2 매트릭스로 뽑아내면 이 충성도를 끌어내는 있는 방식들이 다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공급하는 리테일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에 대한 파악을 하면, 제가 중간중간을 건너뛰었는데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이제 링 위에 오르는 거죠. 내가 내셔널 브랜드가 될 거였으면 이미 됐죠. 중간에 있는 MB들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스토어 로열티와 브랜드 로열티가 충돌하던 시기에서 리테일러의 로열티에 올라타서 자신들의 브랜드 로열티를 구축하는 형태로 마인드셋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적어는 놨습니다만은, 그래서 과거의 상충적 구조에서 서로 윈윈하는 형태들로 전개되지 않으면 PB 생태계가 전개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멤버십 홀세일 클럽이 굉장히 잘 되죠. 지금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미국에 살아남을 리테일러는 2개인데 아마존과 코스트코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예측은 빗나갔고 월마트가 굉장히 가치점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홀세일 클럽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이 전개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규모가 큰 홀세일 클럽을 가두점으로 진출하는 형태의 아주 라이트한 형태의 창고점, 아주 초저가 제품들을 파는 형태들로 업체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그들이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균일가점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슈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부르든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가치 추구 형태고, 그들의 상품 기획 개발의 포인트는 모두 PB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비즈니스 슈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슈퍼마켓 운영자 밑에 MD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왼쪽에 있는 건 아카데믹한 거니까 빼고요. 일단 서플라이어들이 PB 상품을 프로포즈하면, 제안을 많이 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네, 영어로 써져 있어. 그런데 서플라이어가 PB 상품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품 어떻습니까? 저런 상품 어떻습니까? 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서플라이어들이, 즉 서드 티어에 있는 매뉴팩처러 브랜드들이 가지고 온다는 거죠. 누구한테? 슈퍼마켓 리테일러들한테. 그랬더니 리테일러들의 PB 경쟁력이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렇더냐라는 걸 보니까, 그렇게 높아지는데 언제 그렇더냐라고 그랬더니 소통을 서로 잘하면, 저기 위에 보시면 크로스 펑셔널 커뮤니케이션, 서로 얘기를 좀 잘하면서 하면 저런 부분들이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는 것을 일본의 슈퍼마켓 MD들을 통해서 인터뷰도 하고 서베이를 통해서 진행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냐? 혼자 PB 잘해서 나는 이걸 가지고 많이 팔겠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쥐느냐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네,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저는 유통을 생태계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상호 양분을 주는 겁니다. 뮤추얼 너처링 하는 겁니다. 너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뮤추얼 너처링의 장이다. 그리고 PB 전개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좋게 해주고 메이커도 살게 해주고 리테일러들을 이걸 통해서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저는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PV를 중심으로 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다 같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